안녕하세요. 밤토끼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채널에 올렸던 단편들을 조금 묶어봤어요. 짧은 단편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들으시면서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타임라인에 챕터 나눠뒀으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라파엘라. 그녀의 이름은 라파엘라였다. 이름처럼 사람들은 그녀를 예술로 여겼다. 그녀가 웃게 되면 그 웃음은 한 폭의 그림이 되었고, 그녀가 움직이면 마치 빛이 따라 흘렀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저녁마다 살롱의 불빛 아래 라파엘라는 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쏟았고 그녀는 그 찬사를 미소로 되돌려 주었다. 그 미소는 완벽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진심은 언제나 너무 투명해서 금세 상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고요했다. 커튼은 늘 반쯤 닫혀 있었고 벽에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 초상 속의 인물들처럼 그녀 역시 감정을 정지시킨 채 살았다. 그날 저녁 한 남자가 그 집을 찾아왔다. 젊은 화가였다. 그는 도시의 초상화 전시회에서 라파엘라의 초상 사진을 보고 그 그림의 실제를 보고 싶어졌다. 라파엘라 부인, 당신의 초상은 이 도시의 절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제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겠죠. 그녀의 조용한 말투에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름다움이란 언어에 지쳐 있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그 차분함 속엔 오래된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그림으로 당신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건 많은 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그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지 않는 얼굴을 그리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런 얼굴이 있다고 믿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을 뿐이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리고 점점 그보다 더 깊은 이유로 말이다. 그의 스케치는 조용히 진행됐다. 붓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정제된 미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정이 무너졌다. 마치 껍질이 벗겨지듯
그녀의 얼굴엔 인간의 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나왔군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거짓말을 덜 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실하게 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화장대를 덮은 비단천 위에는 장식품들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핀을 빼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본다. 하지만 나는 나를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부드러운 피부 아래에서 낯선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다. 그건 외로움과 동시에 작은 해방이었다. 다음 날, 화가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창문에는 빛이 들어왔고 그녀는 처음으로 커튼을 완전히 걷어냈다. 오늘은 빛 속에서 그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빛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지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그리고 입가에는 가벼운 주름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훨씬 아름다웠다. 그는 그 순간을 그렸다. 완벽하지 않은 아름다움. 그 결함 속의 진실. 이건 당신이 원한 얼굴인가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라 처음으로 마주한 나예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은 나를 그렸지만 난 당신 덕분에 나를 봤어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말은 그림보다 진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감정이 풀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붉은 빛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물들였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말을 했다. 이건 초상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살아온 건 삶이 아니라 연극이었으니까. 조용히 커튼이 흔들렸다. 바람이 그림 위를 스쳐 지나갔고 붓 끝에 물감이 아주 조금씩 번졌다. 그 번짐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엔 처음으로 생기가 있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은 잔잔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림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림이 완성되면 난 사라질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아닌 나로 살아온 시간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은 깊었고 그 깊이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그리던 모든 얼굴을 잊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아름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들은 끝내 그것만을 원했죠. 나를 잃어버린 걸 그들 중 누구도 몰랐어요.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걸 되찾으세요. 어떻게요? 그림 속에서요. 그녀는 그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림 속에서.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 속의 라파엘라는 더 이상 완벽한 미모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 얼굴엔 깊은 피로와 어딘가 모를 평화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이게 나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본 나. 내가 그린 건 단지 당신이 감추지 않은 순간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좋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 미소 안에는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녀의 집엔 하얀 천이 쳐져 있었다. 라파엘라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녀의 마지막 초상이 곧 전시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시회 날 그 그림 앞엔 많은 이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웅성거렸다. 이건 그녀답지가 않아. 너무 인간적이야. 라파엘라의 미소가 이랬던가. 그들은 말이 오갔지만 화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림 앞에 서서 빛이 그림 위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해가 기울었다. 그림 속에 그녀가 빛을 받아 조용히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그 미소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실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왔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초상인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진짜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림을 바라봤다. 그 안에 라파엘라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림 옆엔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그녀의 필체로 적힌 단 한 줄. 아름다움이란 진실을 견디는 용기. 그 문장은 마치 그녀의 마지막 숨처럼 남았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으면 조용히 빛을 낸다. 화가는 그날 밤 전시장을 비운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그림 속이 아니라 이 방의 공기 안에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조명이 꺼지고 그림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오래 남았다. 빛이 사라져도 형태를 잃지 않는 미소. 그게 진실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걸. 며칠째 비는 그치지가 않았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졌고 이곳의 섬은 눅눅했다. 모든 것은 젖어 있었고 사람들의 말투마저도 무겁게 떨어졌다. 작은 남태평양의 섬 파가파가. 그곳에 배 한 척이 닿았다. 그 배에는 선교사 부부, 군의관, 그리고 몇 명의 여행객들이 타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름조차 가볍게 들리는 여인, 세디 톰슨이 있었다. 그녀는 활기찼다. 웃음이 컸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도피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묵는 방의 창문은 늘 열려 있었고 비가 들어와 커튼을 적셨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괜찮아요. 비가 더운 걸 식혀주잖아요. 반면 데이비드슨 목사는 그 웃음을 싫어했다. 그는 이 섬에 신의 뜻을 전하러 왔고 모든 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단단했지만 단단한 만큼 차가웠다. 그가 세디를 처음 본 날, 그녀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다. 목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여인은 타락했어요. 그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아시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비는 그 말을 증명하듯 더 거세게 내렸다. 세디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어딘가 겉돌았다. 이 섬의 공기는 폐쇄적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렀다. 판단. 하루는 목사가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며 웃었다. 혹시 설교하려고 오셨나요? 그럼 의자부터 드릴게요. 농담이 아닙니다, 세디 양.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신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목사님, 신이 그걸 신경 쓸 만큼 한가할까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다. 당신은 신의 자비를 모릅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비친 불빛을 바라보았다. 자비는 가끔 간섭보다 더 조용하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녀의 방을 찾았다. 기도를 하자, 회개를 하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자.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대답을 대신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빗방울이 그녀의 발끝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 물기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깨끗해지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날씨일까요? 밤이면 호텔의 복도 끝에서 목사의 기도 소리와 그녀의 웃음소리가 엇갈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멈추지 않았다. 섬은 고요했지만 마음들은 점점 젖어갔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미리 듣고 있었다. 싫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끌림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밤새 내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기도의 속삭임처럼 이어졌다. 데이비드슨 목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엔 세디 톰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말투,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 그 여인을 구해야만 한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어떠한 흔들림이 있었다. 새벽 무렵 그는 다시 그녀의 방을 찾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쪽에선 측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낡은 음악, 오래된 재즈.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묶지 않았고 담배 연기가 비에 젖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오늘은 꼭 기도합시다. 그녀가 웃었다. 기도요? 지금은 노래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는 탁자 위에 축음기를 껐다. 이런 노래는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노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죠. 하지만 잠깐이나마 숨을 쉬게 해줄 순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가볍지만 그 안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앉았다. 당신은 죄를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당신이 매일 나한테 오는 이유,
그게 신 때문이라고 정말 믿나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어나갔다. 아니요, 목사님. 당신은 나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걸음을 멈췄다. 우린 다 도망치고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서, 당신은 욕망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왜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그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다. 그 순간 하늘에선 거세게 천둥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이건 시험입니다.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당신 자신입니다. 그녀가 일어나 목사에게로 다가갔다. 비는 창문 틈으로 흘러 들어왔고 바닥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이젠 그만 기도하세요. 그는 몸을 떨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냥 제 진심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았다. 잠시 모든 빗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손길이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더 크게 비가 쏟아졌다. 세상은 점점 더 흐려졌고 그들의 경계가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세디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바깥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비냄새 속에 이상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다. 책상 위엔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짧은 쪽지 하나. 신은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 필체는 데이비슨의 것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밖에선 햇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비가 멎었네. 그 목소리는 울음 같기도 했고 웃음 같기도 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었다.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공기엔 빛이 섞여 있었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에는 죄도
구원도 없었다. 오직 인간의 피로와 온기만이 있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가벼운 바람이 그녀를 스쳤다. 그리고 비가 남긴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커튼 뒤의 얼굴, 이리스 워튼. 호텔의 복도는 길고 정적이었다. 양쪽 벽에는 낡은 거울이 걸려 있었고 그 거울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아름다움이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을 때마다 시선들을 피했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신랑은 젊고 단정했으며 사람들은 그 둘이 완벽하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완벽하다는 말은 언제나 의심을 품는다. 그의 파리의 겨울은 차가웠다. 호텔 창문 밖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 속으로 마차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커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이 얼굴의 절반에 닿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 아래엔 무언가 말해지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덮듯 커튼을 다시 닫았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다. 방 안의 램프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날 메이는 신랑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커튼티가 아닌 진짜 당신을. 그 문장은 짧았지만 칼날처럼 정직했다. 그녀는 편지를 접었다. 종이의 끝이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비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보이지 않는 상처 하나가 있었다. 사고였다. 그 사고의 흔적은 뺨의 오른쪽 아래 커튼처럼 늘어진 얇은 흉터였다. 그건 그녀가 세상 앞에서 얼굴을 반쯤 가리는 이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사람들은 모를 때 더 쉽게 판단을 한다. 다음날 신랑이 호텔로 찾아왔다. 그는 장미를 한 다발 들고 있었다. 오늘은 당신이 꼭 필요했어요. 그녀는 커튼을 조금 열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밝히고 나머지는 감추었다. 그는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나를 믿죠?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며 이렇게 말을 했다. 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조용히 잠시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장미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당신에게 드리죠.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남았다. 램프 아래에는 장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바깥의 불빛은 커튼을 통해 흐릿하게 번졌다. 그 빛은 마치 사람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닿을 수는 없는 상태였다. 다음 날 결혼식이 있었다. 흰 드레스와 피아노의 선율, 그리고 사람들이 속삭이는 축복의 말들.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표정 같았다. 신랑은 커튼 뒤를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얼굴에도 아직 말하지 못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날 밤 신랑은 나에게 문득 물어왔다. 이제 행복하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을 끄덕였다. 그럼요. 아주 행복해요. 그녀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밤잠은 얕았고 꿈속에서 그녀는 커튼을 걷었다. 그러나 빛은 들어오지가 않았다. 그건 바깥의 빛이 아니라 스스로가 닫은 마음의 어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밤은 깊어졌다. 호텔의 복도에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가 않았다. 벽의 시계가 천천히 한 번 울리고 램프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췄다. 그녀는 커튼을 바라보았다. 그 얇은 천이 이제는 벽처럼 느껴졌다. 한 겹의 천이 세상과 자신을 나누었다. 손끝으로 천을 쓸자 미세한 먼지가 일어나왔다. 그녀는 그 먼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숨이 그 속에 섞여 사라지는 걸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조차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 걸까? 그녀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커튼을 젖히지 않은 채 빛이 닿지 않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려움이라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익숙함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숨는 일에 익숙해지고 감추는 일에 능숙해진 나 자신. 그건 이제 공포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이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그때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불빛이 새고 있어서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들어왔다. 잠옷 차림, 손엔 작은 등불 하나.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커튼을 움켜쥐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커튼 뒤에 있군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그렇게 싫은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내 말을 이어나갔다. 싫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까봐. 그거야 당신이 모르죠. 이건 그냥 천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내가 세상과 타협한 방법입니다. 이걸 걷는다는 건 그 타협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오늘만큼은 타협하지 마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존중만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커튼 끝을 잡고 아주 조금씩 당겼다. 빛이 서서히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녀의 오른쪽 뺨의 흉터를 드러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또한 눈도 감지 않았다. 잠시 둘의 세상은 멈춘 듯 고요하게 흘러갔다. 이게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나의 얼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봤네요. 그의 말은 위로도 칭찬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는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이제 그 커튼을 달지 말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닫을 거예요. 그가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빛이 안에서 새어나가게 닫을 거예요. 그녀는 천을 들어올려 부드럽게 내렸다. 이번엔 천이 빛을 완전히 막지 않았다. 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나란히 붙였다.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바깥의 안개는 여전히 창가를 감싸고 있었고 호텔의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새벽 무렵 그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커튼은 여전히 내려져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빛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하늘에선 하얀 눈이 내려왔다. 고요했지만 내 안의 의무가 소리를 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코트를 걸치고 램프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집 밖에는 마차가 없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다. 겨울밤의 들판만이 하얗게 숨을 쉬고 있었다. 헛간의 문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먼저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사내. 이빨이 유난히 하얗더니 의사날이 그가 웃었다. 웃음 끝에 늑대 같은 이빨이 더 환히 보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말 2마리가 앞으로 나왔다.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말. 그러나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깊은 숨을 뿜으며 고개를 쳐들었다. 집안에서 로사가 나를 불렀다. 선생님, 밤길은 위험해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내는 내게 다가와 콧비를 쥐어주었다. 그 손의 피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누구의 피지?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젓고 헛간 문을 닫았다. 눈발이 이전보다 더 굵게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마차 위에 올라탔다. 바퀴가 첫 홈을 만들자 들판이 길이 되었다. 말들은 알아서 그 길을 잘 달렸다. 나는 그저 손을 올렸다 내렸다 잡고 있다는 모양만 유지를 했다. 머릿속에서 어두운 방이 하나 켜졌다 꺼졌다. 거기엔 침대와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몰라도 숨의 속도로 알 것 같았다. 짧게, 가파르게, 그리고 불안하게.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서 빨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절박한 목소리는 언제나 나를 늦춘다. 서두르면 손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의 집은 차가운 벽을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울다가 멈췄다. 늙은 아버지, 떨리는 손, 그리고 침대 위의 소년. 나는 코트를 벗고 손을 비볐다. 손끝이 내 몸보다 먼저 환자의 체온을 기억한다. 소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겁진 않았다. 열이 아닌 불안. 불안이 사람을 병들게 할 때가 있다. 어디가 아프냐? 소년은 눈만 굴렸다. 어두운 방에서 눈동자는 먼저 말이 된다. 나는 촛불을 옆으로 옮기고 이불을 들었다. 윗배에 나온 붉은 자국. 장미 같은 모양. 그러나 그건 꽃이 아니었다. 살 속에서 피어난 피해야 될 무늬. 어머니께서 울다 말고 나에게 물었다. 살 수 있겠죠? 나는 대답을 아꼈다. 아끼는 사이에 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기도인지 의심인지 모르는 눈길. 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숨을 쉬었다. 가끔 의사는 숫자를 세며 두려움을 가린다.
그러자 소년이 낮게 말을 했다. 배가 안쪽에서 잡아당겨요. 소리는 약했지만 고통의 방향은 명확했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 칼로가 아니라 그림자로 베이는 통증. 나는 상처의 가장자리를 살폈다. 다행히 곪진 않았다. 그러나 곪지 않았다가 괜찮다는 말이 되는 건 아니다. 몸은 자주 멀쩡해 보이면서 무너진다. 사람도 그렇다. 바깥에서 누군가 종을 울렸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그 종이 불길한 신호처럼 들렸다. 아마 단지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아마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상처를 닫고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소년의 눈을 보았다. 밤에 오래 뜬 눈은 낮에 하는 거짓말을 잘 모른다. 그 눈이 나에게 물어왔다. 선생님, 저 괜찮아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의 온도를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었다. 온기가 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이 상처는 약으로만 다치지 않는다. 문 밖에서는 여러 발소리들이 모이고 있었다. 어른들의 발, 아이의 발, 오래된 신발의 밑창 소리. 집이 작아지고 방이 더 작아졌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숨은 얕아진다. 난 아버지에게 물을 데워달라고 했다. 수증기가 방의 모서리를 풀어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치료가 되는 순간도 있다. 난 그 순간을 만들어야 했다. 어머니의 차갑고 얇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부탁은 칼보다 예리하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자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 줄의 문장을 속으로 삼켰다. 나는 의무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떠밀린다. 바람이 문을 밀었다. 촛불이 한 번 흔들리고 다시 섰다. 나는 마지막으로 소년의 상처를 덮은 수건을 눌렀다. 지금은 괜찮다. 이제 숨을 고르고 쉬어라. 소년의 가슴이 내 손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겨울 끝의 호흡 같았다. 끝나지 않았지만 끝을 연습하는 호흡. 문득 멀리서 말 울음이 들려왔다. 아까의 두 마리 말. 어디에도 없었던 말. 어디에나 있는 그림자처럼 이 집의 벽 너머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등을 펴고 코트를 집어 나가야 했다. 그러나 문 앞에 어른들이 서 있었다. 누군가는 내 얼굴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내 손을 믿으려고 했다. 믿음과 의심이 서로의 목을 잡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낮게 나를 불렀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내 방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끄덕였다.
이번에도 역시 의무가 나를 밀었고 소년의 눈이 나를 당겼다. 사람은 늘 그 둘 사이에서 잠깐 멈춘다. 나는 다시 이불을 펼치고 손을 따뜻한 물에 적셨다. 습기가 살결 위에서 아주 작은 안심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소년의 이마를 다시 살짝 눌렀다. 좋아. 오늘 밤은 같이 버텨보자. 방 안의 촛불이 길어졌다. 방의 그림자들이 벽을 올라가고 나는 한숨을 들이마시며 아주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했다. 이 호흡이 누군가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낮춰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하얗게 잠기고 있었고 이 작은 방만이 조금 덜 잠기고 있었다. 그 밤은 너무나도 길었다. 이불 끝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어느 순간 멎었다가 다시 아주 작게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며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의사는 종종 자기의 호흡을 잊고 산다. 누군가의 생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은 반쯤 줄어 있었다. 왁스가 흘러내려 테이블 모서리에 고이고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방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무늬처럼 벽을 기어 올랐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찬 기운이 내 손끝을 계속 건드렸다. 나는 그 손으로 상처를 다시 누르기를 반복했다. 피는 멎었지만 피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고통의 흔적보다 오래가는 감정이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회의. 어머니가 조용히 나에게 물어왔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을 다 쏟은 사람의 톤이었다. 고요하고 비어있고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가끔 진실보다 잔인하니까. 그때 소년이 갑자기 낮게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고통의 틈에서 새어나오는 공기 같았다.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쳤다. 그가 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발이 들어와 촛불이 순간 꺼졌다. 그 어둠 속에서 내 머릿속의 생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오직 내 심장 소리만이 귀에 들렸다. 그때 나의 의무가 내 안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소년의 숨이 급하게 끊겼다 이어졌다. 나는 재빨리 이불을 들추고 상처를 확인했다. 피는 보이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붙잡고 있는 듯 위로 오르지 못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지금은 괜찮아질 거야.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말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데에도 닿지 않는다. 소년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작지만 차가운 손. 선생님,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 물음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나는 대답하지도 못했다. 의사가 오는 이유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밖에서 말울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 울음이 마치 나를 부르는 종소리 같았다. 소년의 손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두 눈꺼풀이 내려오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움직임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생명은 늘 손끝보다 먼저 멀어진다. 어머니의 울음이 방 안에 번졌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본다는 건 내 안에 무언가를 함께 묻는 일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어떠한 말도 허락되지가 않았다. 말이 늘어날수록 진실은 자가만진다. 그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말 두 마리가 마차 앞에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사람 같았다. 슬프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 나는 고삐를 잡아들었다. 눈발이 어깨에 쌓였다가 이내 녹기 시작했다. 나의 그 온기가 낯설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은 늘 죄책감과 함께 온다. 말들이 발굽을 울리며 천천히 움직였다. 소년의 집이 멀어지고 사람들의 울음이 작아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전혀 없었으니까. 들판 한가운데서 마차가 멈췄다. 말들이 숨을 고르고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이마에 닿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의 위로 같았다. 나의 의무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았다고. 아직 멈추면 안 된다고.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괜찮아. 오늘은 여기까지.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나의 흔적은 그 아래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희미한 흰 빛으로 젖어 있었다. 밀포드의 오래된 교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호포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 검은 성경,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덮은 검은 베일.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걸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가 않았고, 달라진 건 오직 그 얇은 천뿐이었다. 그 천이 눈과 볼을 반쯤 덮고 남은 반쪽의 얼굴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다. 누군가는 바람의 탓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속삭였다. 아이들은 뒤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고, 어른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호퍼는 단상으로 올라가 성경을 펼쳤다. 바람이 지나가며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맑게 울려 퍼졌다.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죄와 인간의 얼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만 서로의 내면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둠을 품고 있지요. 그 어둠은 종종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차갑게 만듭니다. 천은 얇고 가볍지만 그 너머를 가리기엔 충분합니다. 교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지 못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베일을 바라보며 베일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일. 그건 누구에게도 편하지가 않았다. 그의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깊었다. 그날의 예배는 그렇게 흘러갔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늦췄다. 누군가는 장례식이라도 있는 건지 속삭였고, 다른 이는 이제부터 저렇게 살겠다는 뜻일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또 어떤 이는 신성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불길하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다. 호퍼 목사는 베일을 벗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한 소년의 관이 교회 앞에 놓였다. 짧은 생을 마친 아이였다. 호퍼는 관 곁으로 다가가 몸을 기울였다. 검은 천이 관 위로 부드럽게 드리워졌고, 불안에 떨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그 베일이 아이의 영혼을 가로막는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오히려 그 가림이 아이를 감싸는 기도라고 느꼈다. 모두가 자신의 신앙과 두려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호퍼 목사는 말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온화한 목소리였고, 손짓은 조심스러웠다. 장례가 끝나자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베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렇게 밤이 내려앉았다. 마을의 한 집에선 하얀 설탕이 반짝였다.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하얀 드레스, 따뜻한 불빛, 예감 좋은 음악들. 호퍼 목사는 축복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 다시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베일이 한 공간에 섰고 음악이 잠시 삐끗하며 멈칫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다 기침으로 바꿨고 신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호퍼 목사는 축복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의 의미는 변함이 없었지만 검은 천이 문장마다 그림자를 달아주었다. 신부는 고개를 숙였고 신랑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밤의 행복은 온전했을까? 아니면 조금의 불안을 품은 채 기억되었을까?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밤을 이야기했다. 기쁨 위에 얇게 얹힌 불안의 색을.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목사의 집 문이 조용히 두드러졌다. 문 앞에는 오랜 여인이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 역시 그녀를 아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웃던 사람이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때 마침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천을 벗어주세요. 이유를 말해줘요. 저를 믿는다면 이 방 안에서만큼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호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 천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새겨둔 문장을 그저 다시 읽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엘리자베스의 눈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사랑 앞에서 설명되지 않는 결심은 때로 칼처럼 예리해진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다. 천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손이 먼저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따뜻함이 있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손끝이 스치자마자 온기가 흩어졌다. 그날 이후 둘의 약혼은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떠나갔고 목사는 아직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모양이었다. 말 대신 자리가 있었고 설명 대신 긴 침묵이 흘렀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얇은 천, 그리고 그 천을 건드리지 못한 채 돌아선 한 사람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둘로 나뉘었다. 그의 설교는 점점 더 깊어졌고 문장은 짧아졌지만 그 안의 의미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베일은 그들을 가르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를 피했고 누군가는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아이들은 진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언제나 어른들만이 크게 흔들렸다. 세월이 흘러도 베일은 낡지 않았다. 그가 병자를 찾아가면 검은 천은 환자의 숨 가까이에 가볍게 떨렸다.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들른 위로의 말에도 그 검은 그림자가 얹혔다. 이상하게도 죽음 앞에 선 이들은 그 베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얼굴이 진실에 더 가까워 보였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어둠을 건너간다. 그때 필요한 것은 환한 거짓이 아니라 어둠을 어둠이라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의 침묵일 때가 있다. 세월이 더 흘러 그의 몸이 약해졌다. 침대 곁에는 촛불이 타고 있었고 하얀 시트 위로 저녁빛이 내려앉았다. 호포의 숨결은 점점 옅어졌다.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젊은 목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선생님,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베일을 벗으시지요. 우린 선생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호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젊은 목사가 천의 끝을 잡으려고 하자 늙은 손이 번개처럼 올라와 베일을 움켜쥐었다. 마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경계라도 되는 듯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에게만 베일을 벗으라고 하는가? 그대들도 서로를 대할 때 자기만의 베일을 쓰고 있지 않는가? 순간 방 안의 숨이 멈췄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검은 천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집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진실이라 했다. 이 논쟁은 오래 갈 테지만 사실은 하나였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켰다. 장례식 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관이 내려가고 흙이 덮였다. 그의 검은 천은 함께 묻어두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그 어떤 누구도 크게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자기 이야기가 새어나올 것만 같아 모두 입술을 다물었다. 마을 어귀에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한 여인이 길목에 멈춰선다. 오래전 떠났던 엘리자베스였다면 그녀는 어디쯤에서 돌아봤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잊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예배에서 어떤 문장이 마음을 찌를 때, 거울 앞에서 낯선 표정을 마주할 때, 사랑하는 이를 속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 그들은 문득 어떤 얼굴의 절반을 떠올렸다. 가볍고 얇은 천. 그러나 그 무게는 마음마다 달랐다. 사람은 누구나 베일을 가지고 산다. 누구는 두껍고 누구는 얇게. 누구는 남 앞에서, 또 다른 누구는 스스로에게. 그 베일을 벗기 위해서는 설명보다 시간이 필요하고 용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눈이 필요하다. 호퍼 목사가 남긴 것은 천조각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른다. 자기 얼굴을 더 자주 들여보는 습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어둠의 무늬를 떠올리는 습관. 그리고 때로는 벗겨지지 않은 베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습관. 밤이 오면 창에는 실내등이 비친다. 유리 속에는 내 얼굴이 있고 유리 밖에는 어둠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얇은 막이 있다. 어쩌면 그 막은 오래전 한 목사가 썼던 베일과 닮았다.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보이면서도 가린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나 자신을 배우게 된다. 숨기는 법, 드러내는 법,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견뎌내는 법.